서울 양천구 목동의 낡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이곳을 대한민국 교육의 성지라 부르지만 저에게 이곳은 30년 직장 생활의 고열을 짜내어 일군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겨우 30평 남짓한 낡은 콘크리트 상자 하나를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청춘의 빛나는 날들을 모두 사무실 책상 위에서 태워버렸습니다.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 한 번 마음 편히 가지 못하고 아내는 낡은 가방 하나 새로 사지 못한 채 그 악착 같은 대출 이자를 갚아나갔습니다. 마침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던 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강남 부자 부럽지 않아? 이 집 한 채면 우리 노후는 끝난 거야. 아내가 낡은 거실 벽지를 쓸어내리며 하던 그 말을 나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억씩 뛰었다는 뉴스가 들려왔고 내 자산은 서류상으로 이미 20억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값은 20억인데 내 통장에는 당장 손주 녀석들 세뱃돈 줄 현금 100만 원도 여유롭지 않았던 겁니다. 매달 날아오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은퇴한 노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언제까지 이 낡은 아파트에 갇혀서 세금 고지서만 보고 살 건가? 20억을 땅에 묻어두는 건 죄악이야. 오랜만에 만난 고향 선배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그는 강남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땅을 사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건물은 낡아도 땅값은 영원히 오른다. 그 평범한 진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6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으로 약값 대기도 빠듯한 이 비참한 현실이 나를 매일같이 괴롭히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우리 평생 여기서 살았잖아. 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눈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이미 경기도 신도시 배후 단지의 노다지 땅들이 수만 평의 금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 이 낡은 아파트 붙잡고 있다가 상속세로 다 뺏길 거야. 지금이 우리 인생 마지막 기회야. 나는 평생 내 곁을 지켜준 아내의 직감을 무시했습니다. 내 청춘의 피와 땀이 서린 목동 아파트를 나는 오직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의 판돈으로 내던졌습니다. 22억 5천만 원. 내 인생 30년이 담긴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던 날 나는 서러움보다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압도적인 숫자가 나를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 길로 경기도 양평과 남양주 일대의 땅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벽에 걸린 커다란 지도 위에 빨간 선들이 모두 돈줄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판 돈에 무리한 토지 대출까지 얹어 신도시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임야와 전답 3,000평을 사들였습니다. 사장님, 여긴 조만간 보상 공고 뜹니다. 그때 되면 이 돈의 3배, 아니 5배는 우스워요. 어딜 가나 사람들은 나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치켜세웠습니다. 내 손엔 이제 낡은 아파트 열쇠 대신 광활한 대지를 증명하는 토지 대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그 안에 든 보물들을 한꺼번에 차지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른 것은 거위의 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탱하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던 날 나는 아내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보, 이제 경기도 어디든 가서 제일 큰 집 짓고 살자. 우리 노후는 이제 탄탄대로야. 하지만 그 호언장담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처절한 비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폭탄이 터지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산 그 광활한 땅들은 이제 황금이 아니라 내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시커먼 늪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땅을 사느라 영혼까지 끌어모은 탓에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토지 대출 이자는 매달 5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가는데 내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지금 땅 사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매로 내놔도 입질도 없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20억이 내 노후 자금 전체가 팔리지 않는 흙덩이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신도시의 찬바람은 제 상가 부지였던 황량한 벌판을 지나 제 낡은 외투 속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땅을 밟을 때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3,000평, 내 발밑에 깔린 이 흙들이 모두 금덩이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잡초만 무성한, 팔리지도 않고 쓰지도 못하는 거대한 덫일 뿐입니다. 사장님, 지금은 내놔봐야 임자 없어요. 금매로 던져도 대출금 빼면 남는 게 없을 텐데 그냥 버티시는 게 답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은 이제 위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버티라니요? 어떻게 버틴단 말입니까? 22억을 들여 땅을 사면서 받은 10억의 토지 대출. 처음엔 3%였던 금리가 어느새 7.5%를 넘어섰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만 600만 원이 넘습니다. 제 국민연금 60만 원으로는 이자의 10분의 1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 5,400원. 이것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30년을 버틴 중산층 가장의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는 저기 애들한테 조금만 빌려보면 안 될까? 아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나중에 이 아파트 물려줄 테니 걱정 말라고 큰소리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자 낼 돈이 없으니 돈 좀 달라고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애들한테 입도 번긋하지 마.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넘게 넥타이를 매고 서류를 만지던 손으로 저는 새벽 인력 시장에 찬 공기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의 거친 잡부일 아니면 대형 건물의 야간 경비직 뿐이었죠. 어이, 박씨. 거기 똑바로 안 치워. 나이 먹었다고 봐줄 줄 알아? 제 아들 뻘되는 현장 반장의 고함에 저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벽돌을 나르며 저는 목동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보던 그 찬란한 노을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만 있었어도 지금쯤 거실에서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그 화려한 땅 부자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 내 인생을 통째로 이 먼지 속에 던졌을까?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혹여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때는 목동 박 사장으로 불리며 동창회에서 술잔을 돌리던 제가 이제는 남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새벽길을 걷는 투명인간이 된 것이죠. 자산 20억. 그 숫자는 이제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저를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깨에 그 멍은 뭐야? 혹시 나 몰래 일 나가는 거야? 밤늦게 돌아온 저를 보며 아내가 제 작업복 사이로 비친 피멍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놈의 땅이 뭐라고 당신 몸까지 망가뜨리면서 버텨야 하냐고. 아내의 절규에도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었고 제가 벌인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생활도 다음 달이면 끝날 거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사들인 땅 바로 옆 부지에 들어서기로 했던 신도시 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뉴스였습니다. 제 땅이 노다지가 아니라 영원히 팔리지 않을 맹지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 핸드폰에는 은행에서 온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안내,
대출 연체로 인해 담보권 실행 및 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30년이 담긴 그 흙덩이들이 이제는 제 이름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남의 손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방 안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벗지도 못한 채 현관에 들어서려던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닫힌 안방 문 너머로 아내의 낮은 흐느낌과 간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가 그토록 말렸던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아, 엄마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 당장 이번 달 이자만이라도 조금 보태줄 수 없겠니? 내 아빠 알잖아.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새벽부터 일 나가시는 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강남권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제 자부심이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큰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아파트 팔고 땅 산다고 할 때 제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해요. 아버지가 무모하게 벌린 일을 왜 자꾸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세요? 그 땅 팔면 되잖아요. 왜 안 팔고 버티시는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번듯한 직장까지 보내놓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동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그 아파트를 팔아 땅을 샀던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들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벌린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성가신 짐으로 저를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보내준 용돈도 이번 달엔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대출 이자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아빠한테 전해줘요. 그 땅 반값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빌라라도 얻어서 조용히 사시라고요.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마시고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집안에서 아내는 입을 막고 소리 없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흙 묻은 손으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억 자산가라는 허울 좋은 이름표 뒤에 숨겨진 제 진짜 모습은 자식들에게조차 돈 잡아먹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목동 아파트에 살 때는 명절마다 찾아와 아양을 떨던 손주 녀석들과 살가웠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평화가 제 주머니의 현금이 아니라 제가 앉아있던 목동 아파트라는 위치에서 나왔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당신, 언제 왔어? 방문을 열고 나온 아내가 현관에 주저앉은 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대신해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600만 원, 관리비 30만 원, 각종 세금, 그리고 들어오는 돈은 제 국민연금 60만 원과 제가 현장에서 일해 벌어온 푼돈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제가 가진 현금은 단석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던 그 말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땅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제 가족과 제 영혼이 매일같이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안부 전화조차 뜸해졌고 어쩌다 걸려오는 전화도 땅은 팔렸느냐는 재촉뿐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아내는 이제 장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세뱃돈은커녕 우리 부부 입에 풀칠할 돈조차 빌려야 하는 처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보, 차라리 저 땅 그냥 은행에 넘기면 안 될까? 경매로 넘어가든 말든 우리 그냥 이 집이라도 건지자. 나 이러다 당신 쓰러질까봐 무서워. 아내가 제 갈라진 손등에 연고를 바르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제 인생 70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팔아 여기까지 왔는데 단 한 푼의 이익도 없이 빚만 지고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이 불러온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작업량과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다음 날 새벽 현장으로 향하던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치료비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조차 지금 병원비 낼 형편 안 된다며 화부터 내는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병원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제 머릿속도 함께 꺼졌다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옆 침대 환자의 거친 가래 끓는 소리. 목동 아파트에 살 때는 병원도 늘 특실 아니면 1인실만 고집했었는데 지금 제 몸이 뉘어있는 곳은 6인실 구석대기, 커튼 하나로 간신히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비좁은 침대 위였습니다. 다리에는 두꺼운 기부스가 채워졌고 등허리는 계단에서 굴렀을 때의 충격으로 여전히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저를 더 괴롭히는 건 1시간마다 한 번씩 울려대는 핸드폰의 문자 알림음이었습니다. 고객님, 금일은 대출이자 납입일입니다. 미납시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해 경매 절차가. 글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파고드는 화살 같았습니다. 당장 병원비 120만 원이 없어서 아내가 자식들에게 전화기를 붙들고 읍소하고 있는 마당에 은행은 제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기계적인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병실 커튼 너머로 아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아빠 수술비가 급해서 그래. 내가 저번에 안 된다고 한 건 알지만 이번 한 번만. 잠시 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병실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지금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무리하게 벌린 일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 짐을 지우세요? 그 땅 그냥 반값이라도 좋으니까 팔라니까요. 왜 끝까지 그 흙덩어리에 매달려서 우리까지 고사시키시는 건데요? 아들의 일갈에 아내는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병실 안에 다른 환자들이 들을까봐 소리도 못 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넘게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목동 아파트도 결국 나중에 자식들한테 번듯한 유산 하나 남겨주고 싶어 그 고생을 하며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병원비 몇백만 원의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는 차가운 원망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 대접도 사라졌습니다. 회진을 도는 의사의 눈빛에서도 기저귀를 갈아주는 간병인의 손길에서도 저는 제 자산 가치만큼이나 깎여나간 제 존엄성을 느꼈습니다. 목동 박 사장으로 불리며 어딜 가나 대접받던 시절은 그저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의료보험 혜택이나 축내는 돈 없는 늙은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잠시 약을 타러 내려간 사이 제 침대 커튼을 젖히고 웬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 그는 제 상태를 살피는 척하며 아주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든 상황이라는 소식 듣고 찾아왔습니다. 명함에는 특수자산운용이라는 생소한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경기도 땅의 지번과 대출 규모, 그리고 지금 제가 처한 경매 위기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꿰뚫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귀신같이 찾아온 것일까요? 선생님, 그 땅 그냥 경매로 넘기시면 한 푼도 못 건지십니다. 아시잖아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땅 경매는 두세 번 유찰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대출금 갚고 나면 선생님 손엔 푼돈도 안 남아요. 자식분들도 외면하는 마당에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제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저희가 그 땅, 지금 시세의 70% 가격에 바로 매수해드리겠습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해드리고
선생님께는 현금 3억 원을 따로 챙겨드리죠. 이 병원비랑 이자, 걱정, 오늘로 끝내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선생님 노후 작은 빌라 하나 얻어서 사시기엔 충분하지 않습니까? 현금 3억 원, 22억을 들여 산 땅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과 제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3억 원이라니요. 그것은 제 인생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면 쫓겨날지도 모르는 병원비와 매달 600만 원씩 통장을 갉아먹는 이자 폭탄을 생각하면 그 3억 원은 거부하기 힘든 마약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보시오. 그 땅이 나중에 신도시 배후지로 들어가면 가치가 몇 배는 뛸 땅인데 고작 그 돈에 넘기라니요.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반박하자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생님 다리가 저 모양이고 은행은 다음 주면 경매 공고를 올립니다. 3억이라도 건지실 건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외면당하며 길거리로 나앉으실 건지 선택은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 이 제안은 오늘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는 펜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계약서가 마치 제 인생의 종지부처럼 보였습니다. 이 도장을 찍으면 저는 더 이상 땅 부자도 목동 아빠도 아닌 그저 실패한 노인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까 아들이 내뱉었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왜 우리까지 고사시키시는 건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닿으려는 찰나 병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약 봉투가 아니라 낯선 등기 우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그 우편물 봉투에는 법원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아내의 표정을 보더니 승기를 잡았다는 듯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없네요. 법원에서 최종 통지서가 온 모양인데 저거 뜯어보시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사인을 하셔야 제가 막아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아내의 떨리는 눈동자와 남자의 탐욕스러운 시선 사이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고작 이 비좁은 병실, 침대 위에서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어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원 등기를 든 아내의 뒤로 큰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뜻밖에도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펜 놓으세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아까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낮고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병실 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남자가 내민 계약서를 가차없이 낚아채더니 제 눈앞에 다른 서류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샀던 땅의 등기부등본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의 서류였습니다. 이 사람들, 아버지가 산 땅의 가치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저한테 숨기신 거 있죠? 아들의 시선이 아내에게 향하자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이 땅을 둘러싼 가족 간의 비밀과 하이에나들의 음모가 이미 한데 엉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침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현기증이 몰려왔지만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 이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제 노후의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집어던진 계약서가 병실 바닥에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더군요. 아들은 그 남자를 병실 밖으로 거의 밀치다시피 내쫓아버렸습니다. 남자가 투덜대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의 통증보다 더 지독한 통증이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제 침대맡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제안한 3억 원. 그거 독약이에요. 저 사람들, 이 땅이 곧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거라는 거 미리 알고 접근한 거라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용? 보상? 1년 넘게 저를 괴롭혔던 그 죽은 땅이 정말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낯선 이름의 대부업체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데서 돈을 빌리신 거예요? 제 시선이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목동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땅에 올인한 후 매달 600만 원이라는 이자, 폭탄을 감당하지 못한 아내가 제가 모르는 사이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제가 새벽 인력 시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단돈 몇만 원을 벌어올 때 아내는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 악마의 돈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매달 죽어가는 거 볼 수가 없어서. 땅만 팔리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랬어. 저 실장이라는 사람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아내의 고백은 확인사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실장이라는 놈은 애초부터 우리 가족의 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무모함을 탓하며 접근했고, 아내에게는 당장 급한 이자를 막아주겠다며 고금리 사채를 알선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 다른 방에서 서로에게 비밀을 간직한 채 그놈들이 파놓은 개미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들아, 그럼 이제 어떡하냐? 보상이 나온다 해도 그 사채 이자 다 갚고 나면 남는 게 있겠어? 우리 이제 정말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거냐? 제 물음에 아들은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제 아버지를 향한 존경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직 지긋지긋한 현실을 어떻게든 털어내고 싶어하는 피로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거실에서 함께 과일을 깎아 먹으며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이 아파트 하나면 걱정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20억 자산가라는 허울이 무엇인지, 그것이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사채업자의 먹잇감으로 만들고 든든했던 아들을 냉혈한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가래 끓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경보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가 나올지, 사채 빚을 갚고 나면 얼마가 남을지,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작은 빌라라도 얻을 수 있을지.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징글징글하더군요. 이 꼴이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돈이라는 신기루를 붙잡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집 그만 피우세요. 그 땅 수용되더라도 아버지 손에 들어올 돈 별로 없어요. 이미 압류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채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다고요. 제가 어떻게든 수습해 볼 테니까 이제 모든 권한 저한테 넘기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도움의 손길이라기보다 무능한 늙은이로부터 전권을 뺏으려는 젊은 사자의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집과 욕심이 불러온 이 참담한 결과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버틸 힘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내민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왔다고 믿었던 제 손이 이제는 제 노후를 자식의 처분에 맡기는 굴욕의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아들은 서둘러 병실을 나섰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몸은 좀 어떠냐는 따뜻한 물음 하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부채이자 사고 뭉치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아내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신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저 불빛 속에서 불을 쌓고 성공을 노래하겠지만 저에게 저 불빛은 제 노후를 태워버린 지옥의 불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목동 그 낡은 아파트에서 당신이랑 수박 잘라 먹던 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때가 정말 부자였는데. 아내의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0억, 3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던 가족이라는 자산을 통째로 팔아버린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습니다. 이제 제 손에 남은 건 으스러진 다리와 아들에게 넘겨준 종이 조각 위임장,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자괴감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땅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70대의 시작이 왜 이런 비참한 병실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지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내의 핸드폰으로 날아온 짧은 영상 하나가 우리 부부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샀던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다리의 통증 때문에 설잠을 자다 깼는데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진동 소리가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들리더군요. 아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핸드폰을 쥐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비명 섞인 흐느낌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재앙이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내는 실성한 사람처럼 뛰쳐나와 제 침대맡으로 달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미는 화면 속에는 제가 평생의 노후를 걸고 사들였던 그 경기도 땅의 참혹한 광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의 배경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한밤중이었습니다. 커다란 덤프트럭 서너 대가 제 땅 한복판에 짐칸을 높게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쏟아내고 있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모를 시커먼 건설 폐기물과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들이었습니다. 3,000평 대지 위로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쓰레기 산. 그것은 제 30년 목동 생활의 결실이 고작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보, 저게 뭐야? 우리 땅에 왜 저런 게 쌓여 있어? 누가 저런 짓을 한 거야? 제 외침에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이 짜증 섞인 신음을 냈지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백했습니다. 아까 그 실장이라는 놈이 땅을 놀리면 아까우니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잠시 야적장으로 빌려주면 임대료로 이자라도 보태주겠다고 아내를 구슬렸던 겁니다. 아내는 그저 매달 숨통을 죄어오는 600만 원의 이자 한 번이라도 막아보려고 남편 몰래 그놈들에게 땅의 빗장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폐기물 폭탄이라 불리는 조직적인 범죄의 표적이 된 것이죠. 저 쓰레기들을 치우는 데만 수억 원이 들 것이고 땅 주인인 제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국가 수용이고 보상이고 간에 이제 저 땅은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저주받은 늪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동 아파트를 팔아주었던 20억의 꿈이 시커먼 폐기물, 냄새 속에 파묻혀 썩어가는 꼴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여보, 우리가 땅 부자가 아니라 쓰레기 부자가 됐구먼. 이제 정말 끝났어.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표정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은 영상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더군요. 아들은 제 침대 위에 법원에서 온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미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 떨어졌어요. 저거 안 치우면 이행강제금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와요. 사채업자들은 이제 땅 말고 아버지가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전셋집까지 압류 들어온다고 난리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꽉 쥐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권한 저한테 넘기시라고. 이제 이 일 수습하려면 제 이름으로 대출받고 제 명의로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으세요. 아들의 제안은 구원이 아니라 찬탈이었습니다. 부모의 실패를 발판 삼아
마지막 남은 보상금의 잔해라도 챙겨가려는 젊은 포식자의 눈빛.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아들도, 평생을 의지했던 아내도, 그리고 저 자신도 돈이라는 괴물 앞에 모두가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목동 아파트 거실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손주 재롱을 보던 그 평화로운 풍경이 신기루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낡은 복도에서 휠체어를 끌고 지나가는 노인의 뒷모습이 꼭 제 미래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자산 20억, 30억. 그 숫자들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야 뼈저리게 배웁니다. 저는 아들이 내민 또 다른 위임장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조 잉크가 제 엄지손가락에 묻어나는 순간 저는 제가 인간으로서 가졌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저 쓰레기 산속으로 던져버렸음을 알았습니다. 병원비 120만 원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자식의 차가운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70대의 현실. 아들아, 그래도 나중에 돈 남으면 네 엄마랑 나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얻어줄 거지? 제 비굴한 물음에 아들은 대답 없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욕심의 씨앗을 애초에 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어떤 저녁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지만 제 인생의 태양은 이미 저 쓰레기 더미 아래 영원히 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아들이 수습해주길 기도하며 병원 침대 위에서 죽어가는 자존심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침대 맡으로 웬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옆 병실에 계신 분 같았는데 그분이 제 손에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쥐어주며 나지막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제 남은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들이 저에게 말하지 않은 아주 잔인하고도 거대한 비밀의 조각이었습니다. 여보게, 자식 너무 믿지 마. 아까 그 청년 복도에서 누구랑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옆 병실 할머니가 쥐어준 쪽지는 땀에 절어 눅눅했습니다. 그 안에는 갈겨 쓴 전화번호 하나와 아드님 조심해. 아까 복도에서 실장이라는 사람이랑 보상금 계좌 바꾸는 얘기하더라라는 믿기 힘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다 못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병상에 누운 아비를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내 마지막 생명줄인 보상금을 제 입으로 털어넣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요. 여보게, 자식 너무 믿지 마. 요즘 세상이 그래. 돈 앞에서는 부모고 자식이고 없더라고. 할머니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두고 간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리에 박힌 나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깊숙한 곳에서 저는 아들이 미리 작성해둔 채권 양도 합의서와 수용 보상금 수령 위임장을 발견했습니다. 수령인은 제가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괴물을 키웠구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신음이 가슴 밑바닥에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목동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제일 비싼 고깃집을 빌려 동네 사람들에게 술을 샀었죠. 우리 아들이 이제 내 노후고 내 자랑입니다 라고 외치던 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만 팔지 않았어도, 내가 그놈의 땅 부자라는 허울에 눈먼 늙은이가 되지 않았어도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선택한 길이 결국 자식을 사기꾼의 공범으로 만들고 아비를 등쳐먹는 하이에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가져온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발등의 부기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들이 다 해결해준대. 우리 이제 저 쓰레기 땅 잊어버리고 남은 돈으로 공기 좋은 데 가서 조용히 살자. 아들이 효자야, 그치? 아내의 천진한 말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효자라니요. 우리를 요양원으로 밀어넣고 그 보상금으로 집 갚고 새 아파트 살 궁리를 하는 저놈이 효자란 말입니까?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무데도 안 가. 그 땅, 내가 직접 마무리 지을 거야.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 저는 그날 밤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택시를 잡아타는 그 과정이 첫 보전보다 더 숨이 막혔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시커먼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경기도의 그 땅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쓰레기 산의 악취는 제 인생의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목동 아파트의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무너진 다리를 이끌고 쓰레기 더미 앞에 선 노숙자 같은 노인네. 저는 그곳에서 실장이라는 놈을 불러냈습니다. 아들이 보낸 사람인 척 아들이 시킨 일이 있다며 그를 유인했습니다. 놈은 의심 없이 나타났고 저는 그놈의 눈앞에 아들이 작성한 이면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실장님, 내 아들이 자네한테 보상금의 30%를 떼어주기로 했다지? 근데 어쩌나 내 인감이 찍히지 않으면 그 돈은 단 한 푼도 안 나갈 텐데. 제 서슬 퍼런 눈빛의 실장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수만 장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협상 테이블을 지켰던 제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 땅의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직접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보상금에서 직접 공제하겠다고요. 아들놈한테는 비밀로 하게. 자네가 내 손을 잡으면 보상금 수수료를 40%로 올려주지. 자네 같은 장사꾼에겐 아들보다 돈이 더 확실한 파트너 아닌가? 제 비열한 제안에 실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앞에는 신의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아들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배신당하기 전에 먼저 자식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것이 제 자식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저와 아내의 마지막 잠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차대조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보상금이 나와도 제 손에 남을 돈은 고작 몇억 원일 겁니다. 목동 아파트 20억의 가치는 이미 공중분해되었고 남은 건 서로를 속이고 이용한 가족들의 파편뿐입니다. 내 인생 참 지독하게도 가난해졌구나. 자산 20억을 땅에 묻었을 때 저는 부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자식의 눈을 똑바로 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권리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조만간 제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사이의 천류는 그 쓰레기 산처럼 악취를 풍기며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지른 무모한 욕심에 대한 마지막 속죄니까요. 어느덧 신도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폐부를 찌를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노후는 화려한 전원주택도 강남의 재입성도 아닙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우리가 가졌던 그 목동 아파트라는 환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매일 아침 반성하며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의 서류만 남았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제 인생의 화려했던 신기루는 완전히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수용 보상금이었습니다. 22억이라는 거창한 기대를 품고 서울 아파트를 팔아치웠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3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찍힌 숫자는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부자의 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은행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 뉘엿뉘엿 쌓여가던 사채 빚, 그리고 제 땅을 뒤덮었던 그 저주받은 쓰레기들을 치우는 비용까지 모두 덜어내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고작 1억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목동 아파트 한 채의 가치가 제 30년 직장 생활의 고혈이 고작 수도권 변두리 빌라 전세금 하나 남지 않는 푼돈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보상금을 수령하던 날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장과 손을 잡고 보상금 수수료를 직접 정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제 전화를 수십 번씩 피하더니 결국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차가운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배신하려 했던 아들과
그런 자식을 속여서 제 몫을 챙긴 아버지. 우리 사이엔 이제 그 어떤 천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괴물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는커녕 서로의 얼굴도 마주보지 못하는 짐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 돈이라도 건진 게 어디야? 우리 이제 정말 그 지옥 같은 땅 잊어버리자. 아내는 짐을 싸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기도의 한 낡은 연립주택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한때 20억이 넘는 아파트의 주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반지하 방의 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목동 아파트 거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던 그 당당했던 박 사장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무너진 다리를 절뚝이며 아내의 부축을 받는 초라한 노인네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은 단출했습니다. 커다란 가구들은 다 처분했습니다. 좁은 지하방에 들어갈 공간도 없었거니와 그 화려했던 시절의 물건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트럭 뒤에서 저는 멀어지는 신도시의 아파트 숲을 보았습니다. 저 높은 건물들 중 내 방 한 칸이 없다는 사실이, 저 화려한 유리 성벽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노후를 잡아먹고 세워진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낡은 아파트가 지겹다고 했을까? 반지하방에 짐을 풀고 아내가 끓여준 라면을 마주 앉아 먹으며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목동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내와 함께 마시던 차 한 잔, 손주 녀석들이 뛰어놀던 거실,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와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그 소박했던 평화.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20억이라는 신기루에 눈이 멀어 그 모든 보물을 제 손으로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끝없이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동년배 여러분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낡은 소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익숙한 거실, 그것이 당신 노후의 가장 완벽한 성체입니다. 땅이 몇 배가 뛴다느니, 신도시가 들어온다느니 하는 감언이설에 속아 당신의 성벽을 허물지 마십시오. 부동산 숫자는 당신을 배신할 수 있어도 당신이 평생을 갖고 온 집이라는 공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막힌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근처 공원으로 나갑니다. 폐지를 줍거나 소일거리를 찾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고 아내는 식당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남 부자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우리 두 사람의 입에 따뜻한 밥 한 끼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욕심과 만나면 당신의 평생과 가족의 영혼까지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제 인생의 대차대조표는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지하방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큰 돈은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켜준 아내의 손을 잡고 잠들 수 있는 이 순간. 비록 늦었지만 저는 이제야 숫자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배웁니다. 부디 저처럼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누리는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죽어서라도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낙원일 수 있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욕심은 매 순간 당신의 눈을 가리고 당신을 낭떠러지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손에 쥔 그 열쇠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확실한 정보라며 여러분의 집을 처분하라고 유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노후 파산을 막는 3가지 철칙.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절대로 투자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금 흐름이 없는 부동산은 노후의 독약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내 노후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현실적인 노후 준비 실패 사례와 자산관리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봄날의 기억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